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1440년의 어느 깊은 밤, 고요함 속에 잠긴 경복궁의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 보려 합니다. 달빛이 기와지붕 위에 내려앉아 은은하게 빛나고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유독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식사를 책임지는 소주방, 수라간이죠. 당신은 지금 막 입고란 나인인이 되어 고소한 기름 냄새와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곳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저 멀리 근정전 너머로 들려오는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가 차분한 밤의 공기를 가릅니다. 아마 당신은 여기서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밤 당신이 마주할 분은 인자한 성군이기 이전에 세상에서 가장 까다롭고 논리적이며 고기의 진심인 미식가 세종대왕님이시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서 영상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셨을 때만요.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제 조명을 낮추고 잔잔한 배경 소음이 필요하다면 가습기를 켜보세요. 물론 이 영상에도 당신의 숙면을 도울 화이트 노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오늘 밤의 여정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죠. 당신은 지금 갓 지은 쌀밥의 김이 눈앞을 가리는 수라간의 분주함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어둠 속에서 옥색 도포를 입은 한 남자가 느릿느릿 걸어옵니다. 바로 주상전하 세조종입니다. 보통 왕이라면 수라상을 편안히 앉아 받으시겠지만 우리 전하께서는 가끔 이렇게 직접 주방 근처까지 행차하시곤 하죠. 손에는 책 대신 방금 올린 상소문을 들고 계시지만 눈은 이미 석쇠 위에서 지글거리는 쇠고기 산적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15세기 조선의 밤은 생각보다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타오르는 장작이 탁 타닥하고 터지는 소리, 그리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탕국의 리드미컬한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전하께서 당신 곁으로 다가와 냄비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논리 정연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올린 육탕의 무는 평소보다 0.1촌 정도 두껍게 썰리는 듯 하구나.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세종대왕이 워낙 다방면에 해박했기에 식재료의 조리 상태만 보고도 주방의 실수를 단번에 알아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비주류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단순히 맛을 즐기는 것을 넘어 식재료의 원산지와 수확 시기까지 꼼꼼히 따졌다고 하죠.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세종의 이러한 세밀한 성격이 국가 통치뿐만 아니라 식탁 위에서도 발휘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식도락가의 집착이었는지에 대해 논쟁 중입니다. 당신은 지금 전하의 긴 잔소리가 시작될 것임을 직감하며 무거운 눈꺼풀을 이겨내고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은 이제 전하의 시선이 머무는 석쇠 쪽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거기엔 오늘 저녁의 주인공인 두툼한 쇠고기가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죠. 사실 조선의 왕들 중에서 세종만큼 고기에 진심이었던 분도 드뭅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전하께서는 고기가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으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육식을 즐기셨으니까요. 심지어 아버지 태종이 유언으로 주상은 고기를 좋아하니 내가 죽더라도 상기 중에 고기를 먹게 하라고 신하들에게 신신당부했을 정도니 그 유별난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당신이 조심스럽게 고기를 뒤집자 전하께서 뒷짐을 지고 다가와 냄새를 한번 음미하십니다. 오늘 소는 경기 근방에서 올라온 것인가? 아니면 충청도 쪽인가? 라는 질문이 날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소가 자란 환경에 따라 고기의 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계시거든요. 주류 역사에서는 세종이 당뇨와 같은 지병을 앓았음에도 고기를 끊지 못한 것을 인간적인 약점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흥미로운 시각에서는 이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보기도 합니다. 왕이 고기를 잘 먹어야 나라의 근간인 농사소와 경제가 원활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려 했다는 해석이죠.
하지만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전하의 모습은 그저 고기 한 점의 완벽한 굽기를 논하는 미식가일 뿐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세종의 육식이 순수한 기호였는지 아니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는지에 대해 논쟁 중입니다. 전하께서는 이제 석쇠 옆에 놓인 기름 접시를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참기름을 너무 과하게 발랐구나. 기름의 향이 고기 본연의 육향을 덮어버리면 그것은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먹는 것과 다름없지 않으냐. 당신은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전하, 이 기름은 전하께서 지난번에 고소해야 맛이 난다고 하셔서 조금 더 바른 것인데요. 하지만 전하의 논리는 정교하기 그지없습니다. 볶은 깨의 온도와 압착 방식까지 언급하며 오늘따라 유독 길어지는 고기에 대한 철학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맛있는 음식 다큐멘터리를 라이브로 듣는 기분이 듭니다. 장작불의 붉은 기운이 전하의 온화한 얼굴을 비추고 밖에서는 밤바람이 문창사를 간지럽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의 다리는 조금 아파오지만 전하의 부드러운 저음은 묘하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마력이 있어 자꾸만 빠져들게 됩니다. 전하의 시선은 이제 고기 옆에 놓인 은쟁반 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으로 옮겨갑니다. 당신은 마른 침을 삼키며 밥물을 맞추던 낮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전하께서는 밥사발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니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손가락으로 밥알 하나를 살짝 가리키십니다. 오늘의 쌀은 평소보다 수분을 조금 더 머금었구나. 쌀알의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살짝 터져 있는 것을 보니 가마솥의 불을 너무 일찍 줄인 모양이다. 당신은 속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쌀알의 갈라짐만 보고 불 조절의 타이밍을 맞히시다니요. 승정원 일기의 세밀한 기록을 보면 세종은 곡식의 작황뿐만 아니라 궁중 음식이 지어지는 과정의 물리적인 변화에도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을 풀듯 밥의 질감을 분석하시는 모습은 영락없는 학자형 군주의 모습이죠. 여기서 아주 기발한 사실 하나는 세종대왕이 단순히 밥맛에만 집착한 것이 아니라 쌀의 품종별 찰기 데이터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충청도 지방에서 올라온 쌀과 전라도의 쌀이 솥 안에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나인들에게 설명할 때면 수락한 사람들은 그 지식의 깊이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기록에는 왕이 밥물을 맞추는 법에 대해 손등의 뼈가 살짝 잠길 정도가 아니라 쌀의 신선도에 따라 손가락 마디의 절반을 기준으로 가감해야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옵니다.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세종의 이러한 세심함이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려는 농사직설 편찬의 원동력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저 타고난 완벽주의적 성격의 발현이었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전하의 말씀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밥그릇을 정리합니다. 전하께서는 이제 밥알의 각도와 윤기에 대해 약 5분간 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밥이 이토록 희고 고운 것은 보기에 좋으나 너무 공을 들여 씻으면 쌀의 영양분이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법이다. 백성들은 쌀 한 톨을 얻기 위해 7번의 땀을 흘리는데 우리는 그 정수를 버리고 껍데기만 취해서야 되겠느냐? 이 부드러운 꾸지람은 결코 화를 내는 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밤늦게 공부하는 학생을 타이르는 인자한 스승의 목소리에 가깝죠. 수락 안의 뜨거운 열기와 쌀밥의 구수한 냄새가 섞여 공기를 가득 채우고 전하의 나직한 목소리는 화이트 노이즈처럼 당신의 귓가를 스치며 긴장을 노곤하게 풀어줍니다. 당신은 발가락 끝에 힘을 주며 버티고 있지만 전하의 쌀알 강의는 이제 막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하의 시선은 이제 밥그릇 옆에 다소곳이 놓인 꿩고기찜으로 향합니다. 사실 조선시대에 꿩은 소고기만큼이나 귀한 대접을 받았던 영양식이었죠. 전하께서는 젓가락으로 꿩고기의 결을 살짝 들춰보시더니 미간을 아주 미세하게 찌푸리십니다. 이 꿩은 산에서 기운차게 날아다니던 놈이 아니라 겨울잠을 자느라 살만 뒤룩뒤룩 찐 놈이로구나. 육질이 단단하지 못하고 퍼석한 것을 보니 조리할 때 술을 조금 덜 넣었거나 불의 세기가 일정치 않았음이 분명하다. 당신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방에서는 땔감이 조금 습기를 머금어 불꽃이 평소처럼 고르지 못했거든요. 승정원 일기에는
왕의 식단에 오른 식재료가 제철이 아니거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세종이 내비친 실망감이 아주 상세히 적혀 있는데 전하께서는 그 원인을 항상 과학적인 인과관계로 풀어내려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세종이 꿩고기의 질김 정도를 보고 사냥꾼의 화살이 어디에 박혔는지까지 유추하려 했다는 설화가 있다는 점입니다. 고기의 특정 부위가 유독 질기면 사냥할 때 꿩이 너무 놀라 근육이 경직된 채로 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냐며 생물학적인 여담을 시작하셨다니 듣는 나인 입장에서는 정말 맛있는 고문을 받는 느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궁중에서는 꿩을 잡는 매를 관리하는 시흥이라는 보직이 따로 있을 만큼 꿩 요리에 진심이었지만 왕의 입맛을 맞추는 건 그보다 수만 배는 더 어려운 일이었죠.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세종이 꿩고기의 맛에 대해 이토록 논리적으로 파고든 것이 실제 조리법의 발전을 위한 조언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식탁 위에서 증명하려 했던 것인지에 대해 연이 갈리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제 꿩고기에 곁들여진 고명인 지단 조각을 유심히 보십니다. 꿩은 그 맛이 담백하여 고명의 향이 너무 진하면 본연의 맛을 잃기 쉽다. 그런데 오늘 지단은 달걀 노른자의 비린 맛이 살짝 남았구나. 다음부터는 생강즙을 한 방울 더 떨어뜨려 보아라. 이 긴 잔소리는 끝날 듯 끝나지 않고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길게 이어집니다. 당신은 전하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몽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깃털로 귓가를 간지럽히는 것 같기도 하고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 소리 같기도 하니까요. 전하께서는 꿩의 생태부터 시작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효소의 원리까지 언급하며 오늘 밤 당신에게 내려진 꿩고기 박사 학위 과정을 차분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한번 우는데 전하의 이야기는 이제 꿩에서 소금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꿩고기 옆에 놓인 작은 종지에 담긴 소금을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손가락 끝으로 소금 몇 알을 집어 불빛에 비춰보시더니 입안에 넣고 천천히 굴리며 그 맛을 음미하시죠. 당신은 숨을 죽입니다. 오늘 소금은 맛이 날카롭고 끝에 쓴맛이 도는구나. 서해안에서 올라온 자염이 분명할 텐데 수분을 날리는 과정에서 불길이 너무 세어 소금기가 타버린 듯 싶다. 전하의 이 말씀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당시 조선의 소금 제조법은 바닷물을 끓여 만드는 자연 방식이었는데 불의 온도에 따라 미네랄의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전하께서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세종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곡물의 품질을 논할 때 소금의 청결도와 색깔을 매우 엄격하게 따졌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기발한 사실은 세종대왕이 소금의 염도에 따라 장의 발효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나름의 화학적 가설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하께서는 소금의 입자 크기를 보며 입자가 너무 고우면 식재료에 너무 빨리 스며들어 맛의 층위를 깨뜨리고 너무 거칠면 겉돌게 된다며 적정 크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십니다. 마치 현대의 분자 요리사처럼 소금의 결정 구조가 혀의 미뢰에 닿는 순서까지 고려하신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죠.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세종의 이러한 결벽에 가까운 미각이 실제 국가 전매 사업이었던 염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무적인 관심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타고난 절대 미각 때문이었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전하의 소금 예찬론을 들으며 발가락을 꼼지락거립니다. 잠시 한눈을 팔 법도 하지만 전하의 목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숯불처럼 따뜻하게 수라간을 채우고 있어 자꾸만 경청하게 됩니다. 소금은 음식의 군주와 같다. 제 몸을 녹여 타인을 빛내지만 너무 도드라지면 오히려 해가 되지. 오늘 너희가 쓴 이 소금은 조금 더 공들여 볶았어야 했다. 전하의 잔소리는 이제 소금의 유통 경로를 지나 백성들의 고충으로까지 완만하게 흘러갑니다. 짠맛이 주는 삶의 철학을 10분째 설파하시는 동안 수라간의 촛불은 조금씩 짧아지고 당신의 정신은 소금물에 녹아드는 설탕처럼 달콤하게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전하께서는 소금 한 알의 소중함을 역설하시며 이제 시선을 팔도에서 올라온 다른 식재료들이 담긴 괴짝으로 천천히 돌리십니다. 전하께서는 이제 수라간 한쪽에 쌓여있는 목재 괴짝들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 괴짝들은 오늘 낮 먼 길을 달려온 역참의 말들이 실어 나른 팔도의 진상품들이 담겨 있던 것이죠. 전하께서는 그중 하나를 가리키며 뚜껑을 열어보라고 하십니다. 안에는 거친 바다의 향을 머금은 마른 전복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전복 하나를 들어 올리더니
달빛에 비춰보시며 나직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복은 제주에서 올라온 것이로구나. 허나 모양이 고르지 못하고 가장자리가 상해 있는 것을 보니 관리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햇볕보다는 인위적인 불을 쬐어 속성으로 처리한 모양이다. 당신은 그 매서운 눈썰미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수백 리 밖에서 일어난 공정의 선후 관계를 앉은 자리에서 꿰뚫어 보시는 셈이니까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여러 기록을 보면 세종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진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노동의 질과 결부시켜 생각하곤 했습니다. 기발한 사실 하나는 세종이 전복의 크기를 보고 해당 지역 바다의 수온 변화까지 짐작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전복의 살이 이토록 오르지 않은 것은 바다의 기운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인가, 아니면 채취하는 자들이 어린 것들까지 싹쓸이했기 때문인가 라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지시죠. 나인인 당신은 그저 송구하옵니다 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지만 전하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팔도의 생태지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세종의 이러한 세밀한 검수가 지방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한 고도의 통치 기술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완벽주의자의 기질이었는지에 대해 깊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제 전복의 겉면에 낀 하얀 가루를 손가락으로 훑으십니다. 이것은 소금기가 밴 것이 아니라 전복 자체의 진액이 마른 것이니 맛은 좋겠으나 보관할 때 습기를 제대로 막지 못했구나. 내일은 이 전복을 불릴 때 쌀뜨물에 하루를 꼬박 담가 두어라. 그래야 그 딱딱한 고집이 꺾여 부드러운 맛을 낼 것이다. 전하의 잔소리는 이제 식재료의 보관법을 지나 유통체계의 문제점으로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당신은 전하의 뒷모습을 보며 마치 전국 팔도의 산천을 유람하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전하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차가운 전복의 질감과 따뜻한 수라간의 공기가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당신의 눈꺼풀은 이제 전복 껍데기처럼 무거워지기 시작하지만 전하께서는 아직 확인해야 할 괴짝이 몇 개 더 남은 듯 보입니다. 전하의 긴 식재료 검수를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이는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저기 그림자 속에 파묻혀 쉼없이 붓을 놀리는 사내, 바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도승지입니다. 그는 전하께서 전복의 말림 정도를 논하실 때부터 이미 서너 장의 종이를 넘겼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방대한 분량을 만든 주역들이 바로 이런 이들이죠. 도승지의 눈가에는 짙은 피로가 서려 있지만 그의 붓끝은 전하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입니다. 전하께서는 그를 흘긋 보시더니 조금 미안한 듯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경도 고생이 많구나. 하지만 기록이 정확해야 후대의 주방 나인들도 헛갈리지 않고 제대로 된 수라를 올릴 것 아니냐. 이 다정한 잔소리에 도승지는 소리 없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붓에 먹을 적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비서실 관리들이 왕의 식단 기록을 남기는 것을 때로는 가장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업무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국정의 대소사를 논하는 시간보다 소고기의 결이나 후추의 농도를 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때면 사관들은 전하의 미각적 호기심이 끝이 없다고 일기에 몰래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비주류 기록에 따르면 너무 상세한 지시사항 때문에 종이가 부족해지자 한 사관이 글씨를 아주 작게 쓰는 법을 연마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전해지죠.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세밀한 기록 문화가 조선의 관료 체계를 경직시켰는지, 아니면 오히려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행정의 시초가 되었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도승지의 붓이 종이 위를 스치는 사각사각 소리에 집중해 봅니다. 그 소리는 전하의 낮은 목소리와 어우러져 기막힌 수면 유도 화이트 노이즈를 만들어냅니다. 전하께서는 도승지에게 오늘 수라간의 온도가 식재료에 미친 영향까지 받아 적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밤은 유독 습하니 가루로 된 양념들은 반드시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두도록 하라. 왕의 잔소리는 이제 개인적인 기호를 넘어 보관과 관리라는 행정의 영역으로 완벽하게 진입했습니다. 도승지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고 당신의 무릎도 가볍게 떨리기 시작하지만 수라간의 촛불은 여전히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전하의 목소리는 마치 두꺼운 소미불처럼 당신의 어깨 위를 덮어주며 이 지루하지만 평온한 밤의 기록을 한 페이지씩 채워나갑니다.